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하이데거 강의를 신청을 하셨나요? 이 책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되게 어려워요. 책은 뭐 어려운 책이 맞아요. 이 책은 어려운 책도 맞고 어렵기로 유명한 책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들 좀 흙을 뗀 책이죠. 이게 근데 이제 어려운 거는 뭐 이유가 있는데 보통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철학 텍스트가 어렵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어려움의 이유는 뭐라고 해야 될까? 아주 새로운 거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어떤 문제이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 이번 주에 읽을 진도에 따라서 보자면 망각된 것 내지는 은닉된 것 그것을 문제화한 책이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죠. 그래도 이것보다 더 단순한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랑 너무 다른 아주 옛날에 쓰여진 텍스트여서 오늘날의 감각으로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이데거의 존재할 시간이 어려운 이유는 굳이 말하자면 여기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거 그대로예요.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 은닉되거나 망각되었던 문제를 문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건 거죠. 평상시처럼 그냥 산다면 도저히 이제 생각의 범주 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생각을 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데거는 다들 읽어보셨죠? 그 진도표에 있는 그 분량 정도 47쪽까지 47쪽까지만 딱 봐도 아시겠지만 이 말 그대로 철학적이에요. 그런 느낌 안 드셨나요? 이건 정말 이런 게 진짜 철학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법하지 않나요? 읽어보시면 그죠? 문제 설정을 하는 이 방법부터 시작해서 사용하는 어휘부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게 정말 철학적이구나. 이게 좀 이상한 말이기는 한데 그런 느낌을 받아요. 철학자 그리고 이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또 20세기 내내 어떤 철학자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하이데거이기도 해요. 이 아주 깊은 지점까지 침잠에 들어가 갖고 사유의 사유를 거듭해 들어가는 이 철학자의 이미지가 이제 하이데거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데거라고 하는 이 인물 자체는 사실은 되게 좀 문제적인 인물입니다. 이 하이데거가 왜 문제적일까요? 나치 경력이 있어서 그래요. 나치에 찬동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치에 입당하지는 않았는데 나치당에 입당하지는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치가 독일에서 권력을 잡았을 때 그 나치 정부를 이제 두 팔 벌려 환영했고 그리고 그 나치 정권 하에서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총장까지 이제 역임을 했었었고 그 나치 정부에 대해서 더 급진적인 나치적인 정책을 펴라라는 식의 요구들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게 문제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미국 팝스타인데 최근에는 모르겠네. 이 록밴드들을 이제 막 들으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록밴드들 중에 그 막 엄청 잘 나가고 음악도 너무 훌륭한데 얘가 사생활이 완전 개차반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얘 음악을 계속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하이데거가 좀 그거랑 비슷합니다. 어, 명백한 인종주의자였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후에 드러난 거이긴 하지만, 인종주의자였고,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었었어요. 굉장히 격렬한 보수성을 가지고 있는, 매우 공격적이고, 이런 식의 보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고. 근데 이런 사람의 텍스트를, 야, 이걸 그냥 이렇게 마냥 대단하다, 훌륭하다 하면서 읽어도 되나? 라는 식의 어떤 이 긴장감 같은 거를 계속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죠.
그런 면이 또 한 가지 있고. 근데 하이데거가 제가 좀 전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지금 배경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적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하이데거가 왜 그런 형태의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느냐? 이건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당대의 유럽이 어떤 지경에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하이데거가 처음에 이제 그 태어났을 때 태어난 게 1889년이에요. 19세기 말이죠.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20세기 한 중반까지 이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19세기부터 요 20세기 초반까지라고 하면 역사에서 조금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정도의 격변기였었죠.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표적인 일. 요걸 조금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근데 1,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어떤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걸 상상을 해보세요. 당대 사람들의 감각에 따라서. 2차 세계대전에 몇 명이 죽었냐면 거의 뭐 수백만이 죽었단 말이죠. 1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전쟁은 이게 1, 2차 세계대전이 있지, 1,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그 보불 전쟁이라고 해갖고 프로이센하고 프랑스하고 싸웠던 전쟁이 있고, 뭐 또 그 전에는 뭐 나폴레옹 전쟁도 있고, 뭐 이런 형태의 여러 전쟁들이 있었는데, 1, 2차 세계대전과 그 이전 시대의 전쟁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전쟁이에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르시죠. 이건 좀 이 밀떡들이 나는 이야기라서 이게 왜 질적으로 다르냐면 단시간에 그 시간 단위 시간당 그 정도의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전쟁은 이전엔 없었던 거예요. 전에는 병사 한 명이 총을 한 방 빵 쏘면 한 명을 죽일 수 있어요. 이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요 시점이 되면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1차 세계대전에 발명된 대표적인 무기가 있죠. 독가스가 발명돼요, 그때. 아, 독가스가 발명되고, 그리고 큰 대구경 대포가 발명되고, 2차 세계대전에는 미사일이 드디어 발명되고, 전차가 발명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정말 순식간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이 사태가 벌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18세기부터 시작됐었던 유럽 전체의 산업화가 완성되죠. 20세기에는 어땠냐 하면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아버지 뭐 하셔? 라고 하면 열의 일곱 여덟은 회사 다닌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이 회사원인 시대였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산업화가 된다는 건 대부분 그 산업화된 사회의 인구 대부분을 노동자로 만들어내는 사회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거 하죠. 워커홀릭이라고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그 이제 직장인들이 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불만 있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생활. 일어나서 회사 갔다가 회식하고 집에 와서 자고 일어나서 또 일 가고 계속 요걸 돌아가 갖고 이제 하는 생활.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상태. 이런 게 이제 산업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존재와 시간 텍스트를 우리가 더 읽다 보면 나오겠지만 거기에서 하이데거가 굉장히 이제 예리한 개념어를 가지고 그 상태,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대중적인 사람들의 흔한 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을 이 텍스트에서는 세인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지칭하는 개념어를 딱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면 권태예요, 권태. 네, 완전히 탄력된 상태. 다 탈수된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각각의 이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독특성, 개별성 이런 것들이 상실되고 자기가 자기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뭐 요런 식의 조건이 이제 사회적으로 충분히 갖춰졌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들이 이전에 내가 어릴 땐 그러지 않았지만 내가 어른이 되고 났더니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시대를 사유하고자 하는 철학자, 그 철학자가 쓴 텍스트가 존재와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철학자는 당연히 그 와중에 도대체 이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테마를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예, 어떤 평화로웠던 옛 시절을 떠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지금 뭐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 어떻게 하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량 학살과 나를 잃어버리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같은, 철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같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아, 그런 주제 의식 하에서 쓰여진 텍스트가 이제 존재와 시간이라는 텍스트예요. 철학 사적인 이야기를 또 놓고 보자면 하이데거가 후설이라는 이제 철학자의 제자거든요. 이제 후설은 현상학으로 유명하죠. 요거는 뭐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근데 요게 요때까지 후설까지 이른바 전부 칸트적인 문제 설정 안에서 그 영향력 안에서 움직이는 철학이라고 봐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초월적인 것, 초월적, 그러니까 선험적인 것이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제선상 안에서 움직였던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 근대 철학적인 문제 설정. 후설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후설은 근대 철학으로부터 현대 철학으로 이어지는 요 가교의 첫 번째, 맨 앞단에 있는 사람이긴 한데, 그 문제를 다뤘던 철학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이데거는 요 근대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설정 자체를 바꿔버리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보통 실존적이다, 실존론적이다라고 말할 때의 고어 문제의식인데, 그러니까 이전 철학들이 대부분이 도대체 저 바깥에 있는 사물과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인식을 어떻게 일치시킬 것이며, 이 인식이 어떻게 가능할 것이며, 이런 식의 주제들을 다뤘다고 한다면, 하이데거는 전혀 그런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보다 심층적인 문제, 철학이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어떤 문제, 그게 뭐냐면 존재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요 앞에 설명했던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그 하이데거가 가졌던 그 문제의식과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존재와 시간이라는 텍스트고, 지금 우리가 오늘 읽어 나갈 그 진도 부분에서 하이데거가 열심히 설명하는 게 뭐냐면, 존재 물음이라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질문이냐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존재 물음이 얼마나 의미 있는 질문인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쉬운 말로 바꿔갖고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세상에 나도 있고, 이 세상도 있고, 온갖 것들이 있는 것들, 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도대체 왜 이것들은 없지 않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도대체 있다는 거는 왜 있는 거고, 도대체 이 있음의 의미가 뭐고, 왜 이런 거예요. 아주 심각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 다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도대체 나는 왜 있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질문을 지금 하이데거가 던지고, 나는 도대체 왜 있는 거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아주 축약해서 설명하는 이것만으로도 요 문제의식 전체가 사실은 다 포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재와 시간이라는 텍스트의 문제의식 전체가 포괄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도대체 왜 있는 거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같은 이른바 인간들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자인, 현존재라는 거죠. 이 현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상태, 특수한 상태, 요거를 하이데거는 이제 강조를 합니다. 뭐냐면 저기 이제 뭐 개나 아니 뭐 고양이나 아니면 저 지금 요즘 막 한참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는 모기나, 와 세상에 저 어저께 모기에 물렸어요. 모기가 이제 다니더라고요. 하여튼 그 모기들이나 이런 애들은 도대체 내가 왜 있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피를 빨고 있죠. 예. 근데 인간은 좀 놀랍게도 지금 자기의 상태와 그리고 내가 지금 놓여 있는 어떤 조건과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게 이제 이 현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고 이제 하이데거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 물음, 있음에 대한 물음은 현존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죠. 인간의 이 존재 양식으로부터 설명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좀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잘 되는 편이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오늘 나가야 되는 요 진도 부분을 이제 좀 잘 꼼꼼하게 읽으셨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이게, 이 말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막 따지고 보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거는 또 아니에요.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 읽을만해. 이제 뒤에 가면 조금 뒤로 갈수록 점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구도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요 아주 매우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이 하이데거라는 인물이 놓여 있던 상황 그리고 하이데거라는 인물에 대한 이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 다른 책을 조금 참고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리디거 자프란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이데거라고 하는 하이데거에 대한 전기가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전기입니다. 그런데 뭐 물론 이걸 실제 이 책을 찾아보시면 저를 아마 욕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할 시간보다 두껍거든요. 어, 그렇지만 평전이잖아요. 훨씬 잘 읽힙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하이데거와 관련해 갖고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그 한나 아렌트 아시죠? 들어보셨죠?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전체주의의 기원, 그리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이거 쓰신 분. 아, 한나 아렌트가 하이데거의 연인이었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더 그런 건 뭐냐면 하이데거의 제자였거든요, 아렌트가. 아렌트가 하이데거의 제자였었고, 그런데 제자이면서 연인이었었어요.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건 뭐냐? 어, 그 당시에 이제 아렌트를 만날 때 하이데거는 이미 기혼자였었고, 그런 이제 사연이 있어요. 근데 이 아렌트의 철학도 그렇고, 그리고 이 아렌트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하이데거와의 연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그 책정에, 아, 요것도 책에 있어요. 아렌트와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냥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 그리고 얇아요. 좋죠. 그래서 부제도 너무 매력적이에요. 행간에 놓인 사랑과 철학, 위대한 대화들,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한번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뭐 하이데거의 배경을 아는 거, 그 하이데거 평전을 제가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아까 이제 처음에 설명했었던 요 하이데거가 놓여 있는 당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려면 당대 역사를 조금 알고 보면 훨씬 이 문제 의식이 선명하게 다가오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알고 보시면 훨씬 더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 하이데거 강의가 이게 지금 저희가 첫 번째 시즌을 6주하고 그 다음에 6주하고 그 다음에 6주 해갖고 세 번을 6주씩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 끝까지 다 하실 거죠? 계속 공부하실 건가요? 일단은 뭐 강요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 시작을 하셨으면 끝까지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한 시즌 하다가 말고 두 시즌 하다가 말면 그냥 존재할 시간을 읽은 게 아니게 돼버려요. 그래갖고 기왕 이제 하는 거면 이제 끝까지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끝까지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이데거의 전기하고 하이데거에 관한 몇몇 그 보조 자료들 이런 것들을 읽어두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훨씬 더 이제 준비할 시간이 잘 읽히니까. 그리고 제가 되게 이 진도를 잡을 때 매우 이 인간적인 진도를 잡았어요. 많이 안 읽게. 예. 한 주에 조금씩만 읽어오면 되게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하면 다른 책을 읽을 시간이 그렇게 없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맞아.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하이데거가 원래는 철학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었거든요. 처음에 경력을 시작했다라기보다, 처음에 학업을 시작할 때는 이 하이데거 아버지가 그 교회에 이 종치시는 그런 일을 하는 종직이셨어요. 그분의 아들이었어요. 그런 일을 하는 분의 아들이었는데, 애가 어릴 때부터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그 카톨릭 성당의 요 신자들이, 마을 신자들이 이렇게 똑똑한 애는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래갖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갖고 그 카톨릭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조건이 있었어요. 졸업하고 나서 이제 우리 동네에 신부가 돼서 돌아오는 조건이었었는데, 하이데거가 대학교 때 배신을 때립니다. 아, 나는 도저히 신부는 못 되겠다. 그래갖고 전공을 바꿔요. 처음에 수학으로 바꿨다가 그 다음에 다시 철학으로 바꿔갖고 이렇게 와요. 그래서 철학으로 바꿀 때까지도 어쨌든 장학금은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이데거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게 그 중세 철학에 관한 거였어요. 스코투스, 둔스 스코투스와 아퀴나스 존재론에 관련된 그런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부가 되려고 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장 환경은 굉장히 카톨릭적인 성장 조건 속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신학하고 이제 점점 결별을 해가는 어떤 과정을 겪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이데거 철학 전반에 놓여져 있는 어떤 신학 비슷한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영성이라고 말해도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그 영성적인 것과 신학적인 게 기독교적인 신을 표상하는 신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진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뭐 굳이 말하자면 이걸 그냥 아주 거칠게 요약을 하자면 신이 없는데 어떤 신성을 떠올리게 만드는 뭔가가 하이데거 철학 전반에 있다.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하이데거를 해석할 때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사랑 개념과 하이데거가 제시하고 있는 어떤 이 사랑 개념 같은 것들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 요건 뭐 참고 사항으로 좀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요런 식의 제가 지금 막 그 두서없이 짚고 있는 이 하이데거가 가지고 있는 이 배경들을 이제 좀 숙지한 상태에서 텍스트를 읽으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그럼 그것들을 숙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뭐냐?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프란스키의 하이데거 전기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전기는 굉장히 재밌어요. 아, 존재와 시간을 열심히 읽다가 하이데거 전기를 탁 읽으면 너무 마음이 편해지면서 책이 굉장히 잘 읽히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예. 그거 때문에 이제 추천드리고요. 이제 보면 서론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하이데거가 존재 물음을 물을 때 이 문제 설정하는 이 방식을 잘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저는 탁월하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지금 시대는 존재에 관한 물음을 던지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일단 그게 하이데거의 기본 이제 설정입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어리둥절한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철학자들은 원래 이런 거 다 물어보고 이걸 다 하지 않나?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몇몇 철학적인 개념들이 있죠. 어떤 개념들이냐? 실체, 본질, 근거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흔한 일반적인 이제 수준에서 보자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른바 세상의 진리를 찾는 게 철학적인 학문의 과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죠. 근데 하이데거는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건 실체, 본질, 근거와 같은 철학자들이 오랫동안 찾고자 했던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심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질, 실체, 근거 이런 건 전부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 나오면 이 세미나 하거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거 결국 신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예, 예, 예.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국어로 바꾸면 뭐냐? 자기는 도대체 있는 것의 문제, 도대체 있다는 거가 무슨 의미인지를 묻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 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 같은 한국어 화자한테는 잘 와닿지 않는데 저 비동사가 들어가 있는 서양어권 화자들한테는 아주 훨씬 우리보다는 피부로 다가오는 문제일 거예요. 왜냐하면 비동사 뭐뭐 is 뭐뭐라고 할 때에 이 is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할 때 be
동사라고 하죠. 비동사고, 이거를 이제 빙이라고 바꿀 수가 있고, 독일어로는 그게 자인입니다. 자인 동사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요거에 관해서 내가 묻겠다는 거예요. 요것만 알아도 이미 하이데거가 하고 있는 이야기 중반까지는 확 이해가 갑니다. 요 지금 오늘 진도에서. 뭐냐 하면, 하이데거가 평균적이고 애매모호한 존재 이해 안에 우리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사람들이 말을 하려면 무조건 동사를 써야 돼요. 그죠? 그런데 아예 구체적으로 뭐 무슨 동사 run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동사들이 아니라 그냥 뭐뭐는 뭐뭐야 라고 말할 때 아니면 뭐뭐는 뭐뭐인가 라고 말할 때마다 비동사를 쓰지 않으면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죠. 모든 말 안에 비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이데거가 말할 때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있다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쓰고 이렇게 흔하게 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있음의 의미에 관해서 물어본 적이 없다. 이게 지금 하이데거의 문제 설정입니다. 너무 탁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아주 평균적이고 모호한 존재 이해 속에 있다. 이 말이 그거로 의미를 해요. 어쨌든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해보면 첫 번째는 첫 번째 단락이 사고 싶은 건 이 그래서 우리 철학에서 존재에 관한 물음, 이 있음의 의미에 관한 이 물음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망각되어 왔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있어 왔었던 철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 설정과 내가 지금부터 제기하고 싶은 이 문제 설정은 다른 문제야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오해하지 마 라는 의도를 갖고 쓰여진 첫 번째 단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강의 안에 써놓은 것처럼 형이상학을 다시 긍정한 우리 시대. 그러니까 이 말은 하이데거 당대에는 그래도 형이상학이라는 문제를 다시금 되살려 왔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장을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전에는 형이상학을 안 긍정했다는 얘기네. 근데 철학은 보통 형이상학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른바 근대 철학이라고 불리는 17세기부터 하이데거가 살았던 그 무렵까지도 있어 왔었던 이른바 서양 철학은 형이상학의 문제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철학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근대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논점은 뭐였었냐면 인식론의 영역에서 벌어집니다. 근데 뭐 물론 이것도 약간 어폐가 있긴 해요. 형이상학을 이렇게 막 안 하는 철학자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옛날 철학자 중에 요즘은 이제 형이상학이 거의 뭐 의미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퇴색했지만 어쨌든 형이상학의 문제가 근대 철학의 중심 문제가 아니다라고만 딱 말하기는 저는 사실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철학사적으로 정리를 할 때 근대 철학의 중심 문제는 뭐였어? 인식론이야.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하이데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세기 데카르트가 17세기 사람이거든요. 데카르트를 근대 철학의 기원으로 잡습니다.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보통 근대 철학이 끝나는 시점을 언제로 잡냐면 헤겔까지를 잡아요. 데카르트부터 헤겔에 이르기까지 형이상학이 오랫동안 철학의 중심 문제에서 살짝 바깥으로 빠져나가 있었는데 하이데거 시기, 그러니까 이거는 후설이나 뭐 쇼펜하우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요 무렵까지 요 시기에 걸쳐서 우리 시대에 다시금 형이상학의 문제를 긍정하게 됐다. 다시금 형이상학의 문제가 철학의 문제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요 시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말인 거예요. 요건 철학사를 알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후설에 이르기까지 요 시기 동안 형이상학을 우리가 다시 긍정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때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을 쓴 게 1927년입니다. 예,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발발하고 이게 1918년인가 끝나요. 그러면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1940년에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기.
1918년부터 1940년에 이르기까지 요 중간 시기를 전쟁과 전쟁 사이에 있는 시기라 그래서 전간기라고 부릅니다. 아, 요 전간기에 나온 책이에요. 이 전간기는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었어요. 전간기는. 왜 그러냐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오죠. 전쟁의 트라우마를 안고서 이제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들은 그 트라우마에서 이제 PTSD에 시달리죠. 그러니까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그 질병을 질병으로 딱 만들어내기 시작한 게 1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1차 세계대전 참전을 했었던 군인들이 돌아왔는데, 막 아주 강박적으로 이제 뭐 고개를 흔든다거나, 아니면 뭐 초점을 못 맞추고 계속 뭔가 어떤 특정한 동작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단어를 계속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전쟁 후에 오는 정신장애가 발견된 게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거든요. 워낙 전쟁이 끔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시기에 이제 나온 텍스트인 거죠. 하이데거도 사실 그거를 이제 봤어요. 근데 그러면 하이데거가 요거 쓸 때가 30대 초반인가 그런데 그럼 하이데거는 전쟁에 안 나갔었냐? 안 나갔었습니다. 하이데거는 전쟁에 못 나갔어요. 전쟁에 이제 그 징집 지원을 했는데 심장병이 발견돼서 못합니다. 신부가 되려고 했었는데 신부도 그것 때문에 이제 안 되고 하여튼 그래서 이 심장병 문제가 있었다고 전해져요. 어쨌든 그 시기에 이제 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하이데거가 여기서 던지는 이 물음을 던지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공했던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있고 이 세계는 왜 있으며 도대체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산다고 하는 이 문제의 의미가 뭔지를 묻도록 몰아붙이는 시대였던 거죠. 그 존재와 시간은 그런 조건 속에서 태어난 텍스트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예. 그 문제 설정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어떤 면이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숨가쁘게 몰아댔던 물음, 그게 존재의 물음이었다고 지금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라는 문제. 자, 보세요. 있는 것들의 있음이라는 문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라는 말을 넣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존재는 이게 지금 동사가 아니라 그냥 명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존재라는 말이 서양어에서 가지고 있는 요 동사적인 감각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있는 것, 있음,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존재로 번역되어 있는 말을 있다나 있음으로 바꾸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을 때 존재를 제가 좀 전에 말한 그 있다와 있음과 있는 것과 이런 식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동시에 또 요 와중에 떠올려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서양어에서 비동사는 있다이면서 동시에 임이라는 뜻이 있죠. 뭐뭐임. 있는 것이면서 뭐뭐인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뉘앙스가 결합되어 있는 말이라는 요 언어의 뉘앙스를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게 읽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물음은 오래전에 진부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그거죠. 잊혀진 질문이 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하이데거가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잊혀졌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이제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생기죠. 왜 잊혀졌지 이게? 이게 이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죠. 왜 잊혀졌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뒤에서 순차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좀 보세요. 요거는 그냥 철학 텍스트를 읽을 때 간단한 팁 같은 건데, 철학자들이 맨 앞부분에 쓰는 건 항상 뭐냐? 자기가 이 문제를 왜 제기하는지를 먼저 써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가 왜 내가 이 문제를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지가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은 그러면 왜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 그게 그 다음 순서겠죠. 아, 이 문제가 놓여 있는 집안을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을 때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이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를 계속 물어야 돼요. 예,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 텍스트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어, 책을 읽는 건 탐정이 되는 겁니다. 범인을 잡는 거예요. 딱 그때그때 사건 해결의 실마리들을 찾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소설가가 얘기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보르헤스가 얘기했나 누가 얘기했나. 현대문학은 전부 추리소설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작가가 있거든요. 아, 그럴듯하지 않나요? 아, 철학도 비슷해요. 철학도 추리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의 문제 설정에서 지금 다음에 나오는 요 실마리. 근데 혹시 이 사람이 놓친 다른 단서 같은 건 없는가? 이런 걸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에 흠뻑 빠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텍스트를 메타적으로 보는 시야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 점을 항상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정의 불가능한 가장 보편적인 개념으로서 존재. 그러면 이 있음이라는 문제, 존재라는 이 문제는 왜 지금까지 문제화되지 않았냐 하면 이 개념은 너무나도 보편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쓰니까. 비동사 맨날 쓰니까. 그리고 보시면 이 있음이라는 말 안에 포괄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선생님들은 다 있죠. 그죠? 다 있는 상태잖아요. 있어요. 그리고 하이데거의 사상이라고 하는 이 사상도 있죠. 있어요. 온갖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건 다 어떻게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큰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포괄하는 게 많은 가장 큰 보편적인 개념은 역설적이게도 정의가 불가능합니다. 못해요.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하겠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존재의 의미에 대한 이 물음은 너무나도 보편적인 것에 대한 물음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이데거는 독단적 경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재는 가장 보편적이고 동시에 내용이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개념 정의를 할 수 없고 그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이 존재 개념에 대한 지금까지 하이데거 시기까지 형성된 독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가장 보편적이냐? 요것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떠올리는 이 과정을 딱 생각을 해보면 보세요. 지금 요게 있는 지금 저의 옆에 있는 펜이 있어요. 이 펜은 있죠. 저도 있어요. 그죠? 이 펜과 저 사이의 공통점은 까만색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머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다 제거하고 까만색이라는 공통 특성을 찾아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 까만색과 제가 입고 있는 옷의 까만색은 또 다르죠. 까만색이라는 의미에서 수준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공통적이진 않아요. 얘와 저 사이에 가장 공통적인 건 뭐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와 저를 공통점이라고 하는 요 보편적인 걸로 묶고자 한다면 나머지 차이를 다 빼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 하나만 남겨놔야 돼요. 그러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각각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과 차이는 다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로만 추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공통 개념으로 묶어놓으면 요 공통 개념 안에는 무슨 내용이 남아 있겠어요? 어떤 것이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려면 독특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독특한 걸 지금 다 날리고 보편성만 남겨놨잖아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특이성이 다 상실되죠. 그러니까 가장 내용 없고 보편적인 개념일 뿐이다라고 말하게 된 건 거죠. 하이데거가 지금 말하는 거 그 의미입니다. 아, 너무 재밌지 않나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요 다음부터 그러면 이런 식의 독단적인 경향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그게 이제 고대 철학에서 비롯된 세 가지 선입견이라는 게 있다라고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건데 그 단락부터는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